자, 이제 뭐를 보실 거냐 하면, 우리 이제 그 프린트물, 올려드린 프린트물, 37페이지죠. 62페이지 중에 37페이지. 여기서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2021학년도 대비 김현주 교육학 심화반 1차 실전 동형 모의고사 이렇게 보는 이제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시면 실전인데 동형 모의고사이긴 하지만 진도에 따른 그렇죠. 모든 진도가 아니라 교육행정만으로 구성된 문제 한 문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 이론을 지금 쭉 그죠 기본반에서도 봤고 또 심화반에서 또 숨가쁘게 어쨌든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살펴보았는데 과연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도 조금 의문이 되기도 하고 교육행정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교육심리나 교육과정이나 교육평가나 이런 이론에 비해서 보는 시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교육심리, 교육과정 이런 여러 가지의 이론들은 교육 현장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내가 어떻게 의사소통할까, 어떻게 공부를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가르칠까, 시험을 어떻게 볼까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이 있지만 교육행정은 그런 학교의 환경을 만들어낸 바깥에 관심이 있어요. 교육제도가 어떤가? 학생 1인당 돈은 얼마가 들어가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얼마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배경적인 부분, 조직의 구조는 어떤가?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주임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의사소통하면 학생들한테 좋은 교육을 할 수가 있을까? 선생님들이 의사소통이 잘 돼야 또 학생들한테도 공부를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실 현장에서 선생님과 학생이 만나는 이 이외의 현상들, 그거를 그 교실에서 선생님과 학생이 어떻게 하면 잘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인데 사실은 관점을 전환하기가 쉽진 않아요. 교실에서 선생님하고 학생이 잘 의사소통하고 잘 공부 배우고 학생지도 잘하고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이 있잖아요. 국가 제도적인 지원, 재정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관점을 변화시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행정이란 이런 것이다. 좀 우리가 한번 짚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문제 형태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문제 37페이지고 이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데 제가 이제 필요한 부분은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프린트물로 좀 보시면은 우선 A 지역 교육지원청하고 B 중학교 교사들 간의 교육 현안 문제를 위해서 이제 만난 거예요. 교육지원청 분들하고 중학교 교사분들하고 만났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대체로 교육행정은 교육청하고 관련된 일들을 다룰 때가 많아요. 자, 실제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교육청하고 교사분들하고 학교하고 직접 만나는 걸 많이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 이렇게 만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 김장학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교육자치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가교육과정을 지금 이제 공시하기는 했지만 국가교육과정이 일괄적으로 국가에서 얘기한 거를 개별학교에서 단순히 그저 무슨 비서처럼 그걸로 수행하는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교육자치제를 통해서 중앙에 있는 교육부하고 각 지방에 있는 교육청, 시도교육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학교랑 더 자율적으로 학교가 교육할 수 있게 교육부, 교육청, 학교가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보시면 교육자치제를 통해서 교육부와 연계하면서도 지역의 특색을 살려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그죠? 교육부 여기서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교육부 그죠? 그다음에 교육청, 시도교육청 지금 이제 시도교육청이고 지금 이 문제는 교육지원청이라고 돼 있죠?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은 뭐냐 하면 시도교육청 단위로 교육청이 있는데 시도가 너무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또 쪼개요. 이게 서울시 교육청이 있으면 서울도 지역별로 쪼개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교육지원청이라고 해요. 교육지원청. 쪼개는 거예요. 서울시도 너무 넓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을 쪼개가지고 지역별로 관할하게 합니다.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그 다음에 이제 개별 학교. 이렇게 연계를 가지고 움직이게끔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별 학교 입장에서 건의할 내용이 없습니까? 이런 거를 이제 장학사 선생님이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박교사는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교육, 이제, 장학사가 지금 이
교육자치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박교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육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학사님, 학생 1인당 경비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건의해 주세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학생 1인당 경비를 조금 더 많이 책정해 주실 수 있도록 교육부에 얘기해 주세요. 이건 장학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학생 1인당 경비를 조금 많이 책정해 주십시오. 그럼 학생 1인당 경비가 뭘까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요즘에 중요한 키워드는 감성입니다. 그쵸? 지금 뭐 어떤 얘기하고 있어요? 감성 리더십. 요게 이제 작년에 제가 모의고사 반에서도 이 문제를 풀었었는데 올해도 이제 다시 또 풀 거예요. 이 문제 풀었었는데 감성 리더십이 저는 이제 굉장히 유력한 예상 문제다라고 얘기하면서 문제를 풀었는데 요게 중등에서 안 나오고 초등에서 나왔어요. 초등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리더십이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는데 감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즘에 감성이 중요한 키워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감성 리더십은 무엇일까? 문제가 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에 최교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나라는 중앙교육행정조직과 지방교육행정조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육자치제 관련된 것이죠. 중앙교육행정조직은 교육부, 지방교육행정조직은 이제 시도교육청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중앙교육행정조직과 지방교육행정조직에 대해서 설명하라 뭐 이런 문제를 낼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에 성교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교장, 교감, 장학사, 일반 교사 이렇게 지금 모여 있는 거네요. 성교감 선생님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학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학제는 기본학제와 특별학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너무 기본학제가 강하다는 거죠. 좀 경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런 식으로 좀 공교육기관 중심의 국가에서 통제하는 공교육기관 중심의 어떤 기본학제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조금 학생들한테 기회 균등을 보장해주기 위한 훌륭한 학제, 기본학제를 우리나라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뭔가 특별학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열어두는 것이 좋겠지만 이 문제는 지역교육청에서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 같은데 이런 걸 건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들께서 학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죠? 학제, 그 다음에 특별학제는 무엇이고 또 기본학제는 무엇입니까? 자, 이거 뭐 기본적인 사항들이에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김장학사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네, 그렇다면 선생님들 말씀 잘 들었고 제가 잘 전달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교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충실하셔서 보다 더 좋은 학교 만들기에 서로 협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충실하고 싶은데 그러면 뭐가 권리고 뭐가 의무인지를 알아야 여기에 충실할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교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입니까? 자, 이런 문제로 구성이 됐을 걸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예문을 보셨고 그러면 여기 문제를 좀 보실게요. 자, 문제를 좀 보시면 자, 논술의 내용 문제 보시면 김장학사가 언급하고 있는 자, 뭘 설명하라고 했습니까? 아까 봤던 거죠? 교육자치제의 의의를 설명해야 돼요. 교육자치제의 의의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교육자치의 원리를 두 가지를 열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2점이에요. 교육자치제의 의의 설명하고 교육자치제의 원리 두 가지 쓰는 게 2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학교의 중요한 현안 문제들을 심의 의결하고 학교의 자율경영을 위한 조직의 명칭 이걸 써야 돼요. 학교의 자율경영 뭐예요 이게? 그죠? 학교의 자율경영을 위한 조직 요거 이름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국공립학교에서 심의하는 사항 3가지를 열거해라. 요게 이제 운영위원회죠. 학교 운영위원회. 학교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교육자치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 거냐 하면 중앙교육행정조직. 그렇죠. 이게 교육부죠. 그 다음에 지방교육행정조직. 그 다음에 이제 개별 학교예요. 그렇죠. 중앙교육행정조직은 교육부. 그렇죠. 교육부. 그 다음에 지방교육행정조직은 시도교육청. 그렇죠. 학교는 무엇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자율적이고 자치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맥락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거에 대해서 한동안 이제 교육행정 쪽에서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작년에도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자, 교육 자치를 보장하기 위한, 자율성과 자치를 보장하기 위한 그런 훌륭한 제도입니다. 교육부, 교육청, 학교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많은 것들을 결정하는데, 국공립학교, 우리가 이제 공립학교 교사가 될 거잖아요. 공립학교에서 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심의사항, 의결이 아니고 심의하죠. 심의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급식에 관한 것도 있고, 뭐 웬만한 것들은 다 여기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전부 심의하거든요. 심의사항 3가지만 써라. 요렇게 한 문제 낸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박교사가 설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무교육기관을 비롯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법원, 재원, 교육재정, 그쵸? 학교 경비를 충당하는 안정적인 법정 재원, 교육재정 문제예요. 법정 재원. 재원이라는 게 뭐예요? 돈 주머니, 돈 출처, 그쵸? 그 법정 재원. 우리의 재원은 어떤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나중에 이제 교사가 되셔가지고 가정에 뭐 이렇게 생활을 한다거나 나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만든다고 할 때 주요 재원은 뭐가 될까요? 봉급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교육 관련 안정적인 법정 재원의 명칭을 쓰고 이게 1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학교 재정 배분의 기준이 되는 학생당 단위 비용의 명칭. 요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까지 우리 교육학 시험에서 교육 재정은 아직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교육 재정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교육 행정학자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몇 분이 계시고 이제 그분 제자들도 지금 많이 교수가 되어 있고 교육 재정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들어가시면 교육 재정 문제를 낼 수도 있죠. 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 이외에 다른 분들은 교육 행정을 공부를 하셨다 할지라도 재정은 또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교육 행정을 전공하지 않은 분은 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재정이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재정에 대해서 교육 재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그런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시험 문제 출제하러 들어가면 낼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재정도 좀 봐야 됩니다. 재정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뭐 제가 가르쳐 드리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니까 재정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골만 우리 봤어요. 그렇죠? 골만 교수가 얘기했던 감성 리더십에 대해서 쓰라는 거죠. 감성 리더십을 구성하고 있는 개인적 역량과 사회적 역량, 이걸 쓰라. 이렇게 문제가 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최 교사가 언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중앙교육행정조직과 지방교육행정조직의 명칭, 조직기구를 간략하게 설명해라. 그 다음에 성 교사가 언급하고 있는 우리나라 학제의 명칭, 그쵸? 의미를 쓰고 기본학제, 우리나라의 기본학제의 내용을 써라.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김장학사가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죠. 교원의 권리와 의무를 각각 2가지씩 설명하라. 이렇게 해서 순전히 100% 행정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좀 구성해 봤어요. 자, 100% 행정으로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행정을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요즘에 행정 문제 나오는 거 보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초등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보니까 거의 행정으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이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오웬과 스타인호프 한 문제가 났으니까 다행인데 문제가 이제 2문제 이런 식으로 엮여지면은 굉장히 힘들어지죠. 행정을 커버 못하면은 타격이 심한 거죠, 사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행정을 더욱 많이 다루고 있는데 행정이 이제 여태까지 한 문제씩 나왔었죠. 한 문제씩 나왔었는데 제 생각에도 뭐 한 문제 정도 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초등 같은 데서는 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 문제도 내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대비를 해야 되니까 일단 행정을 좀 많이 커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흐름이 느껴져서 행정을 좀 자세히 보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볼 때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그 문제를 지금은 못 푸실 것 같아요. 아까 그 문제가 행정만으로 쫙 구성이 된 문제인데
제가 이제 내는 동형 모의고사의 수준은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내는 동형 모의고사 수준을, 요건 이제 행정만 낸 거고, 동형 모의고사 이제 10월 달 돼서 9월, 10월 돼서 풀 40문제는 이제 전범위죠, 전범위.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랑 김현주 교육학에서 푸는 문제 40문제를 커버하시면 현장에서 진짜 당일날 시험 볼 때는 문제가 되게 쉽다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전범위가 다 커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 8월은 진도별, 그렇죠? 강론별로 또 논술을 풀 거예요. 강론별로 풀면서 이렇게 동형도 보고 아니면 작은 문제도 보고 이렇게 할 거예요. 7, 8월 달은 이렇게 실전처럼 만든 진도별, 그러니까 교육행정에서 이렇게 실전처럼 만든 거, 교육과정에서 실전처럼 만든 거, 이런 문제도 풀고 그냥 좀 작은 문제도 이렇게 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많이 풀어볼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기출문제는 굉장히 많이 풀었죠. 여러 번 풀었어요. 여러 번 풀었고, 특별히 최근 6년, 7년간의 문제는 정말 여러 번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막판 정리할 때 그 내용을 관련 이론 정리한 거 모범답안에서 다 나눠드렸었는데, 어쨌든 문제를 충분하게 풀고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실제로 이제 이 문제를 만들 때 출제위원급 선생님들하고 굉장히 많은 디스커션을 해서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제 행정 전공하신 선생님들끼리 같이 디스커션 하면서 만든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들로 이제 구성을 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실게요. 아마 지금은 이 문제에 답을 못 하실 것 같아요. 내용을 공부를 하셔야 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지방교육자치제와 학교운영위원회를 보시겠습니다. 자, 지방교육자치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그 중앙집권제 나라 같죠?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어요. 지방자치제. 자,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하고 이럴 때 시도의원도 선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의원 이런 것도 선거를 하는데, 지방자치제, 지방마다 시도의회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지방자치제를 담당하는 곳은 시도의회예요. 시도의회인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시도에서 각 시도의 의견,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지만, 지방자치제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만큼은 다른 지방의 행정 업무하고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처럼 지방자치제를 대별할 수 있는 기관으로 시도교육청이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이 있고, 요게 바로 교육자치예요. 지방교육자치. 그죠? 지방자치제에 대별할 수 있는 지방교육자치기관입니다. 시도교육청이.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것처럼 교육자치제, 지방교육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자치는 뭐예요? 시도의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는 거, 요게 일반자치예요. 그런데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고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에 관한 일만큼은 시도의회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시도교육청에서 일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은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니는 거예요. 시도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정치색을 띠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도교육청 공무원들이 교육 관련 일을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지방교육자치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방교육자치제를 담당하는 곳은 시도교육청이에요. 담당하는 그런 기관은 시도교육청인데, 이 시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시도의 교육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냐 하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분리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교육에 있어서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교육에 관련된 것은 정치인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교육에 관한 업무를 처리해온 교육 전문가들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교육자치의 원리를 보시겠습니다. 교육자치의 원리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지방분권의 원리예요. 중앙에서 모든 걸 다 정해주지 않아요. 획일적으로. 지방은 지방 실정에 맞게 하라는 거죠. 지방분권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주성 존중의 원리. 이것은 뭐냐 하면 지방교육행정기구를
그죠? 일반 행정기구에서 독립시키는 거예요. 즉 시도의회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교육청에서 처리해요. 교육 전문가들이 예를 들면 뭐 그 지역에 있는 장학사들이 초등 담당, 중등 담당 장학사들이 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에 있는 시의원들이 처리하지 않습니다. 교육에 대한 자주성 존중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중 통제의 원리예요. 교육 정책을 민의에 따라서 결정하려고 해요. 그래서 교육위원회가 이제 원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없어졌어요. 제가 교육위원회를 여기다가 없어졌는데도 자꾸 써놓는 이유가 원래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교육위원회 대신에 다른 역할들로 이제 여기를 충당하려고 애쓰지만 교육위원회가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에 교육위원회가 따로 있었는데 이걸 이제 폐지했어요. 폐지해갖고 지금 없습니다. 어쨌든 그죠, 민중통제 그 교육 정책에 대해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나 학부모들,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시도교육청이 없고요, 서울에 교육부밖에 없다고 하면 민중통제 안 돼요. 제가 이제 예전에 교수생활 할 때도 보면은 이제 학부모님들 이런 분들이 교육청은 찾아가요. 그죠? 지방 같은 경우에. 서울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예를 들면 부산시에 사는 학부모님이세요. 부산시 뭐 서구에 사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부산시의 서구에 있는 교육청 찾아가서 중등 담당 장학사쌤 만나서 막 하소연하기는 쉬워요. 근데 부산에 계신 분인데 기차 타고 와갖고 서울까지 가갖고 교육부 막 사무관 만나서 막 얘기하고 이런 건 어려워요. 자, 그래서 민중통제의 원리를 위해서 각 시도에 시도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 자치의 원리를 이렇게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적 관리의 원리. 지방교육 행정 조직에 있어서는 교육감을 비롯한 중요한 행정적 인사에 있어서 교육행정의 전문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행정, 보통 시도교육청에서 학교 관련 담당하는 사람들은 주로 장학사들이거든요. 장학사들은 다 현직 교사 출신들이에요. 경력이 막 10년, 15년 이렇게 된 분들이에요. 초등은 초등학교 선생님 출신, 중등은 중고등학교 선생님 출신, 그 지역에서 선생님 10년 이상 하고 막 이랬던 분들이 다 장학사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교육행정 업무를 시도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으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전문적 관리의 원리를 이렇게 지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보시면 지금 뭐 보고 있냐면 지방교육자치제 보고 있어요. 지방교육자치제는 일단 보시면 교육 자치의 원리로 지방 분권, 자주성 존중, 민중 통제, 전문적 관리의 원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행 지방교육자치 제도를 보시면 지방교육자치의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는 겁니다.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려서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경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원래 교육감하고 교육위원회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없어졌어요. 의결기구로 교육위원회가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었냐 하면 시도의회 안에 교육위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계속해서 다시 부활해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놔뒀는데 어쨌든 성격은 교육감 같은 경우에 집행기관이고 지금으로서는 의결기구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단위는 주로 이제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 지방교육 자치를 위한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조직으로는 시도교육청이 있습니다. 자, 국가교육행정의 체제가 있죠. 자, 이게 국가교육행정의 체계를 보는 이유는 이제 교육 자치를 보기 위해서는 중앙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과 지방, 그 다음에 개별 학교, 요거의 연계성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앙에 있는 국가교육행정 체계를 보시면 이거는 중앙교육행정으로서 교육부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부는 최고의 교육행정기관이고 중앙교육행정조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여러 가지 모든 교육에 관한 일을 다 교육부에서 관장하고 있어요. 교육부총리가 관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이에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광역 단위에, 그렇죠? 여기 교육위원회는 빠지는 것이고 교육감이 있습니다. 광역 단위에 교육감이 있고, 그 다음에 기초 단위에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지방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도 개인이지만 하나의 기관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방은 교육감과 교육청이 있죠. 교육청이 있고 중앙에는 뭐가 있습니까? 교육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교육청 조직이죠. 지방교육행정조직, 그다음에 중앙교육행정조직은 교육부 조직이 있어요. 자, 하급 교육행정기관으로는 이제 교육장, 교육지원청의 장은 교육장이에요.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이고요. 그죠? 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장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자율경, 요게 이제 맥락적으로 자율성을 갖고 연계성을 유지하게 돼 있어요. 요게 이제 지방교육행정, 중앙과 지방교육행정, 지방교육자치제 이런 것의 의미입니다. 자, 학교의 자율경영을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조직이 학교운영위원회예요.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방향을 결정하는데 정말 의결권, 심의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학교의 교육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집단적 의사결정 기구예요.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학교운영위원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학부모 위원들도 있죠.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지역위원, 교사위원, 학부모위원 이렇게 구성이 되죠. 교사 중에서는 좀 이제 그래도 주임이라든지 조금 이제 오래된 선생님들이 하시죠. 당연히 이제 그 운영위원장은 교장 선생님이 대체로 하시고요. 자, 도입 배경은 보시면 학교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함이에요. 이제 여러 가지들을 중앙에서 다 정해주지 않아요. 또 지방에서 다 정해주지도 않습니다.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학교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운영위원회 기능을 보시면 사립학교는 운영위원회가 자문 기능밖에 없어요. 자문 기능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제 공립학교의 교사가 될 거잖아요. 공립학교의 운영위원회는 심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세 가지 심의사항 세 가지를 써라 이랬는데 이 중에 이제 세 가지 쓰시면 되는 거죠. 주로 이제 학칙 개정 할 때 심의할 수 있어요. 학칙 개정. 자, 그 다음에 학교의 예산안, 그 다음에 이제 뭐 체육복 이런 학부모 경비 부담, 그리고 이제 뭐 이외에도 학교 폭력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도 다 결정하는데 이제 학교 폭력을 이제 결정하는 그런 위원들 이런 걸 초빙하고 위원들 결정하고 뭐 위촉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운영위원들 심의를 다 받도록 되어 있어요. 운영위원들이 사실은 이제 학교에 개입하는 여지가 굉장히 막강합니다. 그렇죠? 자,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초빙교사 추천, 학교 급식, 뭐 여러 가지를 다 그냥 대부분이에요. 이 중에 세 가지 정도 기억했다가 이제 아까 답을 쓰시면 되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의무를 보시면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학교 운영에 참여하고 심의 자문 다 할 수 있어요. 심의 자문하고 그죠?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고 보고를 요구할 수 있어요. 보고 예산 보고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보고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의무는 회의에 꼭 참여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한 번 정도 빠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대체로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지위 남용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학부모회가 또 있습니다. 학부모회, 이제 학교의 대표적인 어떤 학부모의 참여 조직으로 학부모회도 있는데 학부모회는 이렇게 심의하는 권한 이런 거 없어요. 학교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입니다. 자, 여기서는 근거가 초중등 교육법에 딱 나와 있어요. 학교 운영회를 두어야 한다. 초중등 교육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 자문기구예요. 심의 자문기구. 심의하고 자문하고 이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한은 중요한 학교 운영 사항에 대해서 심의 자문하는 것이고, 자,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지방교육자치제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쭉 흐름을 살펴봤어요. 자, 제가 이제 표시해드린 부분들을 좀 공부하시면 되고, 교육재정은 이제 선생님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제가 조금 차분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에 필요한 돈이에요. 교육에 필요한 돈, 한마디로 교육에 필요한 돈. 근데 사교육에 필요한 돈은 아니고 공교육에 필요한 돈,
이게 사실은 교육 재정입니다. 그렇죠? 자, 교육에 필요한 돈, 교육비. 그런데 공교육비. 그죠? 주로 이제 공교육비만 포함해요. 사교육비는 안 들어가요. 그죠? 공교육비만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육재정이라고 하면 중앙교육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이 있어요. 중앙교육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10월 말 정도 되면 국회에서 예산 편성하잖아요. 다음 회기 예산 편성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 분야의 돈을 막 얼마를 편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교육에 관한 예산도 편성을 해요. 그게 이제 국회에서 막 논의해서 편성되는 총액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중앙교육 재정이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이따가 또 볼 거예요. 이따 볼 거지만 중앙교육 재정이 이제 결국은 국회를 통해서 막 편성이 돼서 이게 결국 어디로 넘어갑니까? 교육부로 넘어가요. 교육부로 넘어가거든요. 교육부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결국은 또 어디로 배분됩니까? 그죠? 이게 이제 배분하죠. 중앙에서 배분을 해줘요. 어디로? 각 지방으로. 지방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그죠? 각 지방으로 배분을 해줍니다. 각 지방으로 배분을 해주면 이제 요 지방에서 또 개별 학교로 배분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로 이렇게 배분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돈을 얼마를 배분을 해줍니까? 그렇죠? 이 이제 교육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도 교육부에서 예산 편성하는 건 아니고 예산 편성은 어디서 해요? 국회에서 하죠. 국회에서. 그죠? 재원은 어디서 얻어요? 국회는 어떤 돈으로 이렇게 재정을 편성하게 해줍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은 교육세 이런 것들을 납부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물건 사고 뭐 집 사고 집 팔고 자동차 사고 자동차 팔고 이렇게 해도 거기 교육세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각 지방에서 기름값, 담배값, 술값 이런 거 안에 다 교육세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제 담배값, 술값 지금 말씀드린 거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교육비 그 지역으로 들어가요. 중앙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재정제도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저기서 떼어와서 교육에 관련된 돈주머니를 마련해요. 그죠? 근데 굉장히 복잡해요. 세법 이런 것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앙에 돈주머니가 있고요. 중앙께 있고 지방께 또 따로 있어요. 지방께 따로 있는데 이제 중앙 거는 이 중앙에서 수익 사업을 하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지방은 수익 사업을 해요. 수익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따로 갖고 있어요. 중앙에서 받는 돈 말고 교육부에서 받는 돈 말고 뭐 예를 들면 부산시 뭐 강원도 뭐 이런 데서 돈을 따로 갖고 있어요. 비축해서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주로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기름값, 그죠? 기름값, 그 다음에 사실은 담배 뭐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담배값 안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주류세 해서 주류에 이렇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지방을 사랑하면 그 지방에서 기름 넣고 담배도 그 지방에서 사고 술도 그 지방에서 마셔라.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서울 사람이 부산 가서 만약에 술 마셨어요. 그럼 이제 그 부산의 교육 발전에 이제 돈을 보태주고 온 거죠. 어쨌든. 자, 지방에서 수익 사업을 해서 돈을 일부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앙에서 받는 돈이 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배분을 해주는데 그러면 얼마를 배분을 해줄까요? 어떤 기준으로? 서울은 도시가 크니까 많이 주고, 그렇죠? 저기 뭐 조그만 도시 이런 데는 도시가 작으니까 돈을 조금 줘야겠다. 뭐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학교가 많은 곳에는 돈을 많이 주고 학교가 조금 있는 데는 돈을 안 주고 뭐 이렇게 하나요? 돈을 이렇게 배분해 주는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4인 가족인 데는 생활비가 많이 들 것이고 1인 가족인 데는 생활비가 적게 들 것이고 뭐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배분해 주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 배분해 주는 기준은 뭐냐 하면 표준교육비예요. 학생 1인당 표준교육비입니다. 학생 1인당 표준교육비를 기준으로 해서 돈을 배분을 해줘요. 이 표준교육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교육을 할 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최저 소요 교육비예요. 막 풍족하게 주는 건 아니에요. 최저 소요 교육비의 액수가 있습니다. 자, 최저 소요 교육비를 산정해서 표준교육비를 편성, 1인당, 학생 1인당 최저 소요 교육비가 있어요. 그래서 총액을 어떻게 산정하냐 하면은 학생 1인당 표준교육비 1인당 표준교육비
곱하기 가중학생수. 학생수를 하는데 그냥 학생수가 아니라 가중학생수예요. 자, 이 가중학생수란 무슨 뜻이냐면 학생수가 이제 만약에 A 학교가 중학생, 이게 이제 학교급별로 달라요. 표준교육비가. 학교급별로 다릅니다. 만약에 표준교육비가 한 학기당 100만 원이다. 중학교가 100만 원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 학교 학생이 100명이다. 그죠? 100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총액을 산출해서 주겠죠. 그쵸? 근데 이게 학교급별로 표준교육비도 다르고 가중학생수도 예를 들면 어떻게 보냐 하면 학생수를 또 그냥 한 명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생이 만약에 1.0이잖아요. 한 명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중학생은 1.2로 봅니다. 이게 이제 도시 기준으로. 만약에 상간벽지는 또 달라요. 상간벽지 초등학생은 1.2로 봐요. 중학교는 1.5로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수가 100명인데 만약에 나는 상간벽지에 있는 중학교에 있는 학교다. 이러면 100 곱하기 1.5 이렇게 곱해서 액수를 정하는 거예요. 총액 배분이에요. 총액을 정해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표준교육비를 먼저 산정을 해요. 학교급별로 다 나와 있어요. 표준교육비 곱하기 가중학생수 이렇게 해가지고 총액을 산정해서 내려보내게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필요한 돈이죠. 학교에 필요한 돈이에요. 근데 이 학교에 필요한 돈 전체를 다 내보내는 건 아니고 아까 왜 그 지방에서 장사해가지고 갖고 있는 돈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돈을 좀 고려해서 그 돈이 많은 데는 조금 덜 주고 그 돈이 별로 없는 데는 좀 많이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앙교육재정에서 이제 아까 국회에서 자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중앙교육재정을 배분을 할 때 중앙에서 지방으로 배분하고 지방에서 학교로 배분하잖아요. 배분의 표준이 되는 것은 표준교육비예요. 학생 1인당 표준교육비. 이걸 학생수에 따라서 배분합니다. 표준교육비란 학생 1인당 최저 소요 교육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본 단위가 표준교육비 단위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중앙교육재정, 여기 이제 교육부에 나중에 이제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개인 같은 경우에 재원, 수입, 지출 이렇게 하잖아요. 수입, 지출. 개인 같은 경우에 수입, 지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국가 단위로 가면은 수입은 재원 확보라고 합니다. 재원 확보라고 하고 지출은 재정 배분이라고 해요. 정부 간 배분이라고 합니다. 그쵸? 이렇게 결부시켜서 보시면 돼요. 개인은 수입이고 국가는 재원 확보입니다. 그죠? 개인은 지출이고 정부는 배분이에요. 배분. 어떻게 배분할까?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수입이 그냥 쉽잖아요. 뭐 봉급, 뭐 이자 받은 거, 뭐 그다음에 누가 용돈 준 거 이런 식으로 돼갖고 굉장히 수입의 이름이 쉽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세법상에 있는 이름이거든요. 중앙교육 여기 이제 국회에서 재원으로 하는 거, 수입처로 하는 것이 돈의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세금을 가지고 돈의 이름을 쭉쭉 정하는데 교육비는 이름이 조금 어렵게 돼 있는데 근데 조금 그래도 다행인 게 이름이 보조금으로 교부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름이 이제 사실은 이따가 좀 보는 게 나을까요? 이게 이제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려올 때 중앙에서 지방으로 여기 이제 교육부에서 중앙으로 내려보낼 때 그죠? 정부에서 내려보내잖아요. 교육부로 정부에서 국회에서 정부로 내려보내잖아요. 이때 이름이 뭐냐 하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봉급 이런 이름이 그죠? 재원의 이름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입니다. 자, 지방재정교육재정교부금의 이름으로 정부에서 중앙 교육부로 넘어갑니다. 국회에서 예산 편성해서 교육부에 주잖아요, 돈을. 그 돈의 이름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에요.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각 시도 교육청으로 돈이 또 내려오잖아요. 이때 이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그 재원이 뭐 정부에서 중앙으로 내려갈 때,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려갈 때 이름이 다 다르면 막 다 외워야 되는데 그냥 이름이 하나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주된 재원, 우리나라 교육재정의 주된 재원의 명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요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외우시면 되고 우리나라 교육재정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용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에요. 요 재원이 핵심적인 재원이 이거기 때문에 그쵸? 요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원을 배분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는 기준은 표준교육비입니다. 표준교육비. 그래서 이 개념은 좀 알아주시길 바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내용 보면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이제 교육재정 제가 말씀드렸고, 자, 교육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중앙교육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부에 들어온 돈이에요. 그쵸? 그래서 일반 회계에 의해서 돈의 명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지방교육재정, 죄송합니다. 지방교육재정도 있는데, 지방교육재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로도 이제 돈이 가죠. 시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도 돈을 갖고 있잖아요. 수익사업 같은 거 해서. 술값, 담배값 이런 거 갖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든 재원이 중앙교육재정이 있고 지방교육재정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교육재정의 기능, 특성, 원리를 보시면 재정의 기능은 자원 배분, 소득 분배, 경제 안정화 이런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재정의 특성으로는 강제성, 공공성, 양출 재입, 존속기관의 영속성 뭐 이런 특징이 있어요. 강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재정은요, 여러분들 술값, 담배값 이런 거에도 강제적으로 다 들어있지만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뭐 집 팔고 사고, 자동차 팔고 사고 할 때 나는 교육비만 빼고 내겠습니다. 이런 거 안 돼요. 그렇죠? 다 강제적으로 강제성을 띠고 있고, 그 다음에 공공성, 교육에 관한 돈은 공익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출 재입은 무슨 뜻입니까? 양출 재입은 뭐냐 하면 출처를 정해놓고 세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무작정,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수입은 많고 지출은 적으면 좋잖아요. 근데 이제 공공재정의 경우에 수입을 무작정 많이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착취예요, 착취.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출처를 정해놓고 출처만큼만 걷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입대 지출은 0으로 딱 맞춰야 되는 거죠. 그죠? 양출 재입의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존속기관의 영속성. 예를 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에 한 70% 이상이 다 이제 교사 페이예요. 교사 페이로 나가요. 여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들어있는 한 70%가 전부 이제 국공립 사립학교 교사 페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간에 돈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중간에 선생님들 월급 못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존속기간이 영속되어야 합니다. 영속성. 그 회기 동안에는 이어져야 해요. 자, 교육재정의 원리입니다. 교육재정의 원리를 보시면 여기 이제 먼저 충족성의 원리가 있어요. 뭐냐 하면 필요한 만큼 재원 확보해야 돼요. 세금 확보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교육재정의 수요가 충족되어야 교육활동을 충분히 전개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안정성. 교육이 장기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안정적으로 재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교부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교부금은 굉장히 안정적인 재원이에요. 여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게 이제 굉장히 안정적인 돈이에요. 이거는 국회에서 딱 편성해서 먼저 딱 주는 돈이에요. 개인 같으면 봉급이나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안정적인 돈이고, 여기서 한 70%가 이제 교사 페이에 해당하는데, 그러므로 교사 페이는 딱 확보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교육 분야에서 어떤 부분에 돈 떨어졌다, 뭐 어디는 급식비가 있다 없다 막 시끄러운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는 재원이 교부금이 아닌 거예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에서 쓰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게 아니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중간에 주로 돈 떨어지는 경우에는 중앙에서 배분받는 돈을 쓰는 게 아니라 각 지방의 돈들을 쓸 때 그렇게 됩니다. 각 지방에. 그러니까 시도의회에서 주는 돈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술값, 담배값으로부터 나올 걸 예상하고 예산 잡아놓은 거. 근데 그 해에 술을 많이 안 마셨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에 관련된 돈인데 돈이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사실 시위할 때는 교육부에 가서 시위하면 안 되고 시도의회에 가서 시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잘 모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굉장히 안정적인 재원이에요.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쓸 항목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다. 이러면 이 돈은 안 떨어져요. 끝까지 안 떨어집니다. 그렇죠?
자, 요게 이제 교육재정의 원리 중에 교육재정의 확보가 안정적이다. 이건 이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중간에 교사 페이가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효율성의 원리. 효율성의 원리는 최소한의 재정 수입으로 최대한의 교육 효과를 내야 된다. 이것이 효율성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균형성, 교육재정의 배분에 있어서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초등학교는 돈 많이 주고 중학교는 안 주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책무성. 돈을 집행을 했으면 그거에 따른 효과를 산출해내야 돼요. 돈만 집행하고 산출을 못했다 이러면 그 공무원이 책임져야 한다. 뭐 이런 의무입니다. 그렇죠? 책임을 엄청 물리진 않겠지만. 자, 교육비의 개념 분류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자, 교육비라고 하는 것은 학교 교육 활동에 투입된 경비이고 금전적으로 표시된 경비로 한정하여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비라고 하는 것은. 자, 교육비는 먼저 총 교육비는 직접 교육비와 간접 교육비로 나누어집니다. 직접 교육비는 교육에 진짜 쓴 돈. 그게 직접 교육비예요. 그 다음에 간접 교육비에는 뭐가 있냐면 기회비용.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이제 대학원에 다니는 분이 계세요. 그럼 대학원에 학비 내잖아요. 그건 직접 교육비예요. 근데 대학원에 다니기 때문에 돈 벌 수 있는 찬스를 포기했잖아요. 그게 기회비용입니다. 그렇죠? 기회비용도 사실은 이제 포함돼야 하는 거죠. 비용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도 간접교육비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학교를 지어놨잖아요. 그러면 한 10년, 20년 뭐 리모델링 안 하고 계속 쓸 수 없거든요. 감가상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간접교육비는 기회비용하고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교육비 안에는 공교육비와 사교육비가 있는데 사교육비는 교육재정에 보통 포함 안 시킵니다. 대체로 이제 우리가 교육재정이라고 했을 때는 요것만 산정을 해요. 요것만 산정합니다. 그렇죠? 교육예산, 교육재정에 포함되는 부분이고 이제 한국의 교육재정의 규모 이런 것들을 막 신문에서 얘기할 때는 이거를 다 볼 수 있겠지만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에서 정부에서 돈을 편성해서 교육부로 내려보내고 교육부에서 또 시도로 내려보내고 할 때는 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부담하는 교육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사부담 공교육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부모님들이 학교에 내는 등록금 뭐 이런 게 이제 사부담 공교육비예요. 사부담 사교육비는 부모님들이 내는 사교육비. 그렇죠? 간접 비용의 경우에도 공부담 간접 비용이 있고 사부담 간접 비용이 있어요. 공부담 간접 비용은 뭐예요? 교육에 투자 안 하고 예를 들면 기간 산업에 투자한다던가 기업체에 투자한다던가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남길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교육에 투자한다는 거죠. 그게 공부담 간접 비용이고 사부담 간접 비용은 개인이 그렇죠. 기업체 가서 돈 벌 수 있는데 그 기회를 포기하고 뭐 대학원을 다닌다 이러면 사부담 간접 비용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용어를 분리해서 볼 수는 있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중앙교육재정, 뭐 지방교육재정 이렇게 얘기할 때는 공부당 공교육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표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제 이 용어가 좀 헷갈리니까 간접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그렇죠? 기회비용을 의미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다 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 재정의 재원 확보 및 배분. 재원 확보는 어떤 겁니까? 돈을 얻는 거예요. 돈을 얻는 거. 돈을 확보하는 거. 이건 주로 어떻게 합니까? 국회에서. 그렇죠? 국회에서 확보해요. 그래서 정부에 주는 거죠. 그렇죠? 정부에 주는 겁니다. 정부에서 이제 교육부로 넘어오죠. 국회를 통해서 교육부에 넘어옵니다. 그다음 배분은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정부에서 교육부로,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 이게 배분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이제 정부 간 재정 배분 제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정부 간 재정 배분 제도를 갖고 있는데 크게 이제 정부에서 돈을 내려보낼 때 큰 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에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나누어지지만은 이제 배분하는 방식의 국가보조금과 지방교부금으로 나누어서 또 배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조금과 교부금의 형태로 이제 돈이 내려가게 되기도 합니다.
정부 간 제도, 국가 보조금과 지방 교부금의 형태로 내려갑니다. 주로 이제 이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그 특정 행정 사무의 집행을 장려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늘 주는 건 아니에요. 늘 주는 건 아니에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돈을 주는 것이고, 이게 사용 용도를 제한해서 주는 돈이 보조금입니다. 국고 보조금. 그죠?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려보낼 때 국고 보조금이 있어요. 자, 요거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예를 들면 갑자기 뭐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던가, 특별히 이 지역의 학교들이 노후해갖고 많이 지어야 된다든가, 초등학교가 특별히 부족한 지역이 있다던가, 뭐 이럴 때 돈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때 사용 용도를 제한해서 내려보냅니다. 어떻게? 요 돈으로는 초등학교만 지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좀만 더 하면 되는데, 그렇죠? 지금 할 게 많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왜 이러냐 하면, 이게 재정을 할 게 조금 더 남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하면 선생님들께서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제가 설명은 드렸는데 조금 끊었다가 충분히 다시 설명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